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와 며느리에게 선언했다. 우리 집 아파트 10채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 나는 묵묵히 서명하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신랑은 내가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3가지 사실을 발표했다. 결혼식장,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회장 전체에 감돌았다. 오색찬란한 조명이 반짝이고 부드러운 음악이 천천히 흘렀다. 모두가 이 행복한 순간에 잠겨있을 때 시어머니가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합의서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는 조명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서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내뱉는 말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얘야, 우리 못된 소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자꾸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나는 궁금하면서도 긴장된 마음으로 그 합의서를 쳐다봤다. 합의서에는 시댁의 모든 부동산 아파트 10채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손이 순간적으로 통제 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도 쿵쾅거렸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거절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천천히 펜을 들어 내 이름을 서명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은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듯했다. 그녀는 우아하게 무대를 내려가 자리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식을 계속 진행하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이크 앞으로 나아갔다. 신랑은 내가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 생각하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하객들도 모두 귀를 기울이며 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꽉 쥐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가 발표할 3가지가 있습니다. 순간 음악이 멈추고 연회장 전체가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나는 박민준의 어머니 최은숙 여사가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맞춤 제작한 짙은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원단은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고 위의 무늬는 정교하고 화려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어 단아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박민준이 다급하게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최은수 여사는 정교한 핸드백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서류는 두꺼웠고 종이의 가장자리는 깔끔해 보였다.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내 다른 쪽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잘 관리받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지우야, 긴장하지 마렴.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퍼졌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장내를 훑었다. 오늘은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우의 결혼식 날입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들렸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리며 작은 소리로 의논하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이 앉은 테이블을 보았는데 그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아버지의 미간은 굳게 찌푸려졌고 어머니의 입술도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도 필요합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다. 민준이는 우리 집 외아들입니다. 우리 집안은 형편이 괜찮은 편이라 서울의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억눌린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와 하고 소리를 냈다. 나는 박민준을 쳐다보며 그가 설명을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여 자신의 구두 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구시대적인 악덕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두 아이의 감정이 좀 더 순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 합의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합의서를 내 앞에 내밀었다. 표지에는 혼전 재산 명세서라고 적혀 있었다. 지우야, 네가 이 서류에 서명하고 이 10채의 아파트에 대한 어떤 권리도 포기한다면 우리 박씨 집안은 즉시 너를 친딸처럼 대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내 귓가에 울렸다. 이건 민준이의 뜻이기도 하단다. 우리는 네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박씨 집안의 돈을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순간적으로 장내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하객들의 휴대폰이 높이 들렸고 그 렌즈들은 똑바로 나를 향했다. 내 얼굴은 불에 구워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나는 내 심장 박동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쿵, 쿵, 쿵. 마치 찢어진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급하고 크게 울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을 쳐다봤다. 아버지의 주먹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다시 박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지우야, 서명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그냥 형식일 뿐이야. 어머니 체면 좀 세워줘.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잖아.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문득 눈앞에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는 3년 동안 연애했고 나는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때 최은숙 여사가 내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었다. 펜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지우야, 모든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잖니. 모두를 난처하게 만들지 마라.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한치의 변함도 없이 여전히 상냥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경멸과 희미한 만족감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곧 손에 넣을 전리품을 감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큰 돌에 짓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아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합의서를 펼쳤다. 안의 조항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혼전, 부동산뿐만 아니라 결혼 후 취득하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도 나는 자동으로 소유권을 포기해야 했다. 이혼할 경우 나는 빈손으로 나가야 했다. 심지어 박민준이 혼인 기간 동안 발생시킨 채무의 절반을 내가 부담해야 했다. 박씨 집안 친척들이 앉은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바늘처럼 날카롭게 내 신경을 찔렀다. 나는 한 장 한 장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다. 오른쪽 하단에는 박민준의 서명이 용이 춤추는 듯한 필체로 적혀 있었고 날짜는 어제였다. 그러니 이것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도살될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합의서를 덮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최은숙 여사가 쥐어준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칫했다. 나는 박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내가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내가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씨 집안은 아파트가 10채나 있었고 그들의 눈에 나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지방 여자일 뿐이었으니까 박민준과 결혼하는 것은 내가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리는 것이었다. 나는 감사해야 하고 모든 굴욕을 참아야 했다. 나는 펜을 꽉 쥐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강지우, 이것이 내 이름이다. 지금 나는 한 획 한 획 정성껏 쓰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모든 획에 온 힘을 다해 마음속의 불만과 분노를 이 펜촉에 쏟아붓는 것 같았다. 펜촉은 종이를 거의 찢을 듯 미세한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마침내 마지막 획을 다 쓰고 나는 천천히 펜 뚜껑을 닫았다. 아주 가벼운 딸깍 소리가 났다. 이 숨 막힐 듯 조용한 연회장에서 이 소리는 유난히 선명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져 잔물결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최은숙 여사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 미소는 정성껏 준비된 가면처럼 지금은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 손에서 합의서를 낚아챘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합의서를 들어 하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희귀한 보물을 자랑하는 것 같았다. 착한 며느리로구나. 그녀는 큰 소리로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우렁차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지우가 착한 아이일 줄 알았어. 그녀는 더위에 찬 눈빛으로 계속 말했다. 박씨 집안 테이블에서는 즉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사람들은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힘껏 손뼉을 쳤다. 마치 정해진 연극을 완수하는 것 같았다. 이어서 연회장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박수는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경꾼의 환호였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동을 구경하며 느끼는 흥분의 표현이었으며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자선이었다. 그들은 거만한 태도로 나에게 소위 인정을 베풀었다. 마치 내가 순순히 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박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나를 안으려고 팔을 벌렸다. 그의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빛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지우야, 내가 제일 사리분별이 밝을 줄 알았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내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허공을 껴안았고 얼굴의 미소는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어색한 표정이 되었다. 최은숙 여사는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를 내려가 그 합의서를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박씨 집안 변호사에게 맡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소중함이 가득했다. 그리고는 주빈석으로 돌아가 우아하게 앉아 찻잔을 들고 김을 살짝 불었다. 자, 사회자님, 계속 진행하시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그 어조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마치 방금의 모든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여흥 공연에 불과했다는 듯이. 사회자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당황한 눈빛으로 정신을 차렸다. 네네, 다시 한번 이 신혼부부를 축복합시다. 그는 분위기를 되돌리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나는 박민준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다른 쪽에 있는 사회자 단상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마이크가 있었고 마치 내가 마음속의 말을 쏟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박민준이 재빨리 다가와 내 팔을 꽉 잡았다. 힘이 매우 강해서 손가락이 내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지우야, 뭐 하려는 거야?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욕과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장난치지 마. 아직 시기 안 끝났어. 그는 내게 순종하라는 듯 어조를 강하게 했다. 나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다. 동작은 단호했다. 그는 내 힘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몸이 휘청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다시 나에게 집중되었다. 원래 떠들썩했던 박수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마치 갑자기 대본에서 벗어난 배우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손에 쥔 마이크는 묵직했고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나는 목소리를 테스트했다.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흔들림 없이 선명하고 안정적이었다. 마치 나의 굳건함을 선포하는 것 같았다. 박민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강지우,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마이크 내려놔. 그는 나에게 소리쳤고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다. 주빈석에 앉아있던 최은숙 여사도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볼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나는 아래를
휴대폰을 들고 흥분한 얼굴의 하객들을, 걱정스러운 얼굴의 부모님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무력함이 가득했다. 나는 미소를 띠고 그들을 향해 가볍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다. 내빈 여러분,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결혼식을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정중하게 발표할 3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굳은 눈빛으로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미간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저 강지우는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선언합니다. 저와 박민준 씨의 결혼식은 이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는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마저 응고된 듯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몇 초 후 사람들은 마치 솥이 터진 것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꿀벌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박민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확 달려들어 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강지우, 미쳤어?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 나는 민첩하게 몸을 피했다. 그때 연회장의 보안 요원들이 즉시 무대 위로 올라와 그와 나 사이를 막아섰다. 이것은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할까봐 대비한 것이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막혀 허공에 팔을 휘두르며 나에게 소리 지를 뿐이었다. 최은숙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그녀의 움직임에 뒤로 밀려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원래의 여유와 우아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지우, 내가 감히 합의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겠다는 거냐? 내가 말하는데 늦었어.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가볍게 웃었다. 최은숙 여사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군요. 제가 그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이 결혼식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결혼식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2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아래 박씨 집안 친척들의 놀란 얼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들 중에는 입을 크게 벌린 사람도 있었고 눈을 크게 뜬 사람도 있었다. 이 결혼식을 위해 저는 정성껏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식 마지막에 박민준 씨에게 서프라이즈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최은숙 여사는 경멸적으로 비웃으며 팔짱을 꼈다. 예단? 네가 무슨 예단을 준비했겠어. 네 부모님 사는 그 낡고 작은 아파트라도. 그녀 주변의 친척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허리를 숙이며 웃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까지 했다. 그들은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그녀의 조롱을 무시하고 매우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를 꺼내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근처의 무대 조수에게 건넸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안에 있는 파일을 재생해 주시겠어요? 조수는 USB를 받아 재빨리 컴퓨터에 꽂았다. 몇 초 후 내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밝아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주식 양도 계약서 스캔본이었다. 제 명의로 보유한 한 스타트업 기술 회사의 초기 주식 15%입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 이 회사가 지난달에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아시나요? 나는 무대 위에서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기업 가치는 350억 원에 달합니다. 화면의 숫자는 크고 선명했다. 그 영들은 마치 한 대 한 대의 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제 손에 있는 25%의 지분은 시장 가치로 계산하면 무려 50억 원에 달합니다. 원래 장내를 가득 채웠던 비웃음 소리가 순식간에 멈췄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최은숙 여사는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주식 양도 계약서에는 박민준 씨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뭔가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나?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원래는 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선물과 이 결혼에 대한 모든 기대를 함께 무효로 선언합니다. 나는 박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사라졌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 이어서는 미간을 찌푸린 후회. 마지막으로는 모든 생기를 잃은 듯한 절망. 그는 마침내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버린 것은 금광이었던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시선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눈빛은 한치의 온도도 없이 차가웠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민준 씨, 3년 전 당신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누가 당신을 도왔죠?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5억 원을 내서 당신이 지금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의 영상이 바뀌었다. 차용증이 나타났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고 차용일란에는 박민준, 금액은 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그의 서명과 붉은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상환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에는 공증사무소에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약속에 따라 당신은 오늘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은행의 동기 대출 이율의 4배로 계산한 이자까지 합쳐 총 7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했다. 한 달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한 달 후에도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제 변호사가 즉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의 회사, 당신의 차, 그리고 당신 명의의 모든 것, 심지어 당신 부모님이 사준 그 아파트들까지 압류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마치고 마이크를 조용히 제자리에 놓았다. 온 세상이 무섭도록 조용했다. 정적은 3초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연 회장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최은숙 여사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의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원래 잘 관리되었던 얼굴은 극도의 분노와 공포로 인해 구겨진 종이처럼 일그러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가짜야. 다 가짜야. 그녀는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모든 사람의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사납게 가리켰고 이어서 내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을바람에 떠는 마른 잎처럼 심하게 떨렸다. 저 천한 것. 그녀는 목청껏 소리쳤다. 거짓말하고 있어. 증거를 위조한 거야. 소리친 후 그녀는 무대 위로 돌진하려 했다. 박씨 집안의 몇몇 친척들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마치 미친 암사자처럼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드레스의 단추가 뜯어져 안에 입은 붉은 속옷이 드러나며 몹시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 한때 우아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귀부인은 이제 히스테릭한 추태만 남았다. 박민준의 반응은 한 박자 늦었다. 그는 먼저 스크린의 차용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다. 마치 그 분노의 눈빛으로 차용증을 불태워버릴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갑자기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완전히 무너진 절망과 애원이 담겨 있었다. 쿵 소리와 함께 그가 무릎을 꿇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수많은 번쩍이는 휴대폰 렌즈 앞에서 그는 그렇게 똑바로 나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지우야,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는 울면서 무릎으로 기어 나에게 다가왔다.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덮어
매우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의 비싼 정장 무릎 부분이 부드러운 카펫 위에서 마찰하며 초라한 흔적을 남겼다. 나를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그는 계속해서 애원했다. 그 합의서는 내 본심이 아니었어. 우리 엄마, 다 우리 엄마가 시킨 거야.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망으로 가득 차 회장을 울렸다. 나는 너를 사랑해, 지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 순간 내 마음속에는 미움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역겨움뿐이었다. 이것이 내가 3년 동안 사랑했고 심지어 평생을 맡기려 했던 남자였다. 나약하고 위선적이며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 아파트 10채를 위해 그는 주저없이 나를 모욕의 장으로 밀어 넣었다. 50억 원을 위해 그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가 말하는 사랑, 그가 소중히 여기는 자존심은 돈 앞에서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 아래의 하객들은 이미 완전히 흥분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고 큰 소리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어떤 세부 사항이라도 놓칠까봐 두려워했다. 맙소사, 대반전이야. 올해 최고의 막장 드라마네. 누군가 감탄했다. 저 남자 정말 쓰레기다. 남의 돈 5억 원을 쓰고 예단까지 뜯어내려 하고 빈손으로 내쫓으려고까지 했네. 다른 사람이 분개하며 말했다. 그 엄마는 더 심해. 만만한 상대인 줄 알았는데 강적을 만났네. 누군가 웃으며 놀렸다. 강적 정도가 아니지. 이건 티타늄 합금 다이아몬드급이야. 이 여자 정말 멋있다. 또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칭찬했다. 휴대폰의 플래시가 내 눈앞에서 반짝이는 별 바다처럼 이어졌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평온한 눈빛을 유지했다. 그때 부모님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버지의 큰 그림자가 내 앞에 굳건히 섰다. 그의 건장한 몸은 마치 우뚝 솟은 산처럼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이 산과 같은 몸이 박민준의 추악한 모습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박민준의 얼굴에 떠오른 분노, 불만, 당황은 모두 이 산과 같은 장벽에 막혔다. 어머니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잡은 손을 통해 내 마음속으로 조금씩 전해졌다. 그녀는 힘을 주어 잡았는데 마치 그 힘을 통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지우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 엄마가 있잖니.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울음이 섞여 있다는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에 대한 안타까움과 흔들리지 않는 보호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물론 무섭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터무니없는 연극의 주인공은 나였고 모든 장면과 반전은 내가 주도했다. 감독도 나였다. 이제 이 소동의 마침표를 찍는 것도 내 몫이었다. 나는 더 이상 박민준을 쳐다보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아빠,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내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듯이 박민준은 내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분노로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 그는 소리 지르며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힘껏 뿌리치려 했다. 강지우, 가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말을 분명히 해.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돼.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보안 요원들은 내 지시를 받은 프로들이었다. 두 사람이 쇠집게처럼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그가 온 힘을 다해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최은숙 여사의 울부짖음은 계속되었고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연회장의 조용한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악독한 저주가 섞여 있었다. 이 재수 없는 것. 네가 내 아들을 망쳤어. 그녀는 일그러진 얼굴로 사납게 욕했다. 너랑 끝까지 가겠어. 그녀는 소리치며 내 쪽으로 달려들려 했다. 박씨 집안 친척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최은숙 여사와 박민준을 붙잡고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러지 마세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한 친척이 큰 소리로 말렸다. 어떤 사람은 불만과 분노에 찬 얼굴로 나를 비난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하잖아요. 다른 친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이 난장판에 엮이고 싶지 않아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다. 빨리 가자. 괜히 엮이지 말고. 한 친척이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거대한 소동의 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굳건한 보호와 어머니의 따뜻한 동행 속에서 선명한 붉은 카펫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여유롭게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들은 복잡했다. 내 뒷모습에서 비밀이라도 캐내려는 듯한 탐색의 눈빛, 내 불행을 기다리는 듯한 고소하다는 눈빛.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었다. 서명한 그 합의서는 나의 치욕이 아니라 나의 선전포고였다. 나는 그것으로 있어거 문드러진 감정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자에게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내가 이겼다. 문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 얼굴을 비췄다. 그 햇살은 따뜻한 모래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발에 신은 값비싼 하이힐을 벗었다. 신는 순간부터 발이 아팠던 신발이었다. 나는 그것을 옆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그리고 맨발로 단단한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바닥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차에 탔다. 차가 출발하여 천천히 그 호텔을 떠났다. 나는 호텔의 휘황찬란한 정문을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안의 광경은 상상할 수 있었다. 그곳은 시장보다 더 혼란스러운 잔치가 될 것이었다. 최은숙 여사는 아마 히스테리에서 완전한 붕괴 상태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오랫동안 공들여 계획한 정교하게 짠 그물 같았던 모든 계획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소위 지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아들의 결혼과 미래를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로 여겼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순식간에 이 무기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줄을. 이전에 그녀는 집에 아파트가 10채나 있다는 사실에 우월감이 하늘을 찔렀다. 걷는 것만으로도 위풍당당했고 사람을 보는 눈빛에는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50억 원의 주식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 10채의 아파트가 주는 우월감은 순식간에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원래 며느리를 빈손으로 내쫓을 속셈이었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들에게 7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지게 했다. 이 타격은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불가능해.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마른 우물처럼 공허한 눈빛을 하고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라고 되뇌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있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수많은 마이크가 그녀의 입가로 향했다. 이번 사기 결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드님의 거액의 빚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했다. 그리고 박민준, 나의 전 약혼자. 그의 말로는 더 비참할 것이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영상은 바이러스처럼 몇 시간 안에 도시 전체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유튜브 쇼츠로 퍼져나갔다. 봐, 저게 바로 그 기생충 같은 놈이야. 배신자, 현대판 춘향전의 이몽룡이 아니라 변학도 같네. 사람들은 댓글로 그를 맹비난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형, 동생 하던 사람들도 이제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동창회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 못했고 동료들도 뒤에서 그를 손가락질했다. 그는 회사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7억 원의 빚이었다.
그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 법적 강제 집행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가 창업한 회사는 내가 자금을 지원했고 회사의 일일 현금 흐름, 모든 자산 상황을 나는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부모님의 아파트 식채뿐이었다. 아빠, 엄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파트 팔아서 이 돈 갚게 해주세요. 박민주는 애절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파놓은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순순히 집을 팔아줄까? 설령 그들이 원한다 해도 박씨 집안 친척들은 오늘까지만 해도 그들 집안이 성견지명이 있고 계산이 빠르다고 추켜세우던 그 친척들은 잘난 척하더니 일이 터지니까 알아서 해결하려고. 이 돈은 반드시 갚아야지. 우리가 손해볼 순 없잖아. 친척들은 순식간에 빚 독촉하는 채권자로 변할 것이다. 나는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알았다. 모두가 잘 나갈 때 꽃을 더하는 것을 좋아하고 당신이 잘 나갈 때 주변을 맴돌며 온갖 좋은 말을 다 한다. 하지만 더 잘하는 것은 어려울 때 돌아서는 것이다. 일단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도망가고 상처에 소금을 뿌릴 것이다. 예상컨대 박씨 집안 내에서는 전례 없는 대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다 네가 나약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악독한 여자 때문이고 최은숙 여사는 모든 잘못을 박민준의 나약함과 나의 악독함으로 돌릴 것이다. 당신은 계산만 할 줄 알지. 어리석고 탐욕스럽기 짝이 없어. 이제 꼴 좋게 됐네. 박민준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남자는 분노를 최은숙 여사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쏟아부을 것이다. 부부는 등을 돌리고 모자는 원수가 된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다툼이 집안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들의 삶은 오늘부터 영원히 평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객들은 오늘 가장 핫한 이야깃거리를 얻었다. 그 결혼식 말이야. 정말 대단했어. 맞아. 온갖 막장 드라마 요소는 다 있었어. 그들은 모여서 이 결혼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과장하며 퍼뜨릴 것이다. 나, 강지호는 전설이 될 것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로 모두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박씨 집안은 앞으로 1년 동안 도시 전체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호텔의 손실은 도대체 누가 부담해야 할까? 수백 개의 테이블에 차려진 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비싼 연회 음식. 모든 요리가 정교했지만 천천히 식어갈 뿐이었다. 미리 예약된 최고급 스위트룸. 방은 호화롭게 꾸며졌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다. 그리고 이미 절반을 지불한 장소 대여 비용. 이 모든 것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박씨 집안으로 날아갈 독촉장이 될 것이다. 나는 호텔 지배인이 심각한 얼굴로 청구서를 들고 최은숙 여사를 찾아가는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다. 최은숙 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얼굴에는 원망이 가득하겠지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볼 뿐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후 박씨 집안은 분명 혼란에 빠질 것이다. 가족들은 다투기 시작하고 서로를 비난할 것이다. 누군가는 발을 구르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무너져 소리 지를 것이다. 그 광경은 마치 내가 직접 그들을 위해 작곡한 교향곡 같았다. 나는 차창에 기대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았다. 가로수는 빠르게 지나가고 가게 간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갑자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보지 않아도 박민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분명 내 전화기를 불나게 할 것이고 수백 개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메시지 내용은 사과, 그가 잘못했다는 말, 그리고 참회, 우리의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 그리고 애원, 그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는 것, 어쩌면 저주, 내가 매정하다고 욕하는 것, 심지어 협박, 그를 떠나면 후회할 것이라는 말일 것이다. 그는 분명 우리의 3년 감정을 인질로 삼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그의 비참한 미래로 나를 위협하며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마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내가 아무리 익숙했더라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나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메시지를 보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조용히 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거리에 쏟아져 따뜻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솜사탕처럼 떠다녔다. 나만의 새로운 세계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자동차 주행 소리만 들렸다. 아버지는 운전에 집중하며 앞길을 주시했고 어머니는 계속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 차가웠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두꺼운 떨림이 묻어 있었다. 지우야, 이 아이야. 왜 우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니? 그녀가 말한 것은 50억 원의 주식과 5억 원의 차용금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걱정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가는 주름이 생겼고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마음이 조금 시큰해졌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것들이 단지 보장 수단일 뿐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민준이 명품을 좋아하고 친구들 앞에서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 조금 허영심이 있긴 하지만 본성은 나쁘지 않고 지나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감정이 그의 어머니의 그 천박한 계략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에게 잘해주고 아침을 챙겨주고 그의 일을 걱정해주면 그도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아플 때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아버지가 백미러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염려가 가득했다. 그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네가 잘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아프게 때려줘야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 단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잖니. 그는 평소에 이런 따뜻한 말을 잘하지 않았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망치처럼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다. 그렇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아무리 높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더라도 집은 영원히 나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었다. 알았어요, 아빠.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 박민준이라는 놈 정말 눈이 멀었지. 우리 지우처럼 좋은 애를 그녀는 뒷말을 잇지 못했지만 눈 속의 분노와 안도는 유난히 선명했다. 그녀는 박민준의 배신에 분노했고 내가 제때 손절한 것에 안도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이미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 모든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는 모두 박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무심코 열었다. 지우야, 제발 부탁이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 당장 엄마랑 인연 끊을게. 우리 둘이 잘 살자. 내가 다 네 말 들을게. 그 50억, 아니,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어서 다른 메시지를 열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의 3년 감정이 내 눈에는 그렇게 하찮았던 거야? 네가 날 망쳤어. 이 악독한 여자야.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를 열었다. 지우야,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내 전화 안 받으면 나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나는 이 글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애원에서 저주, 그리고 협박까지 얼마나 익숙하고 우스꽝스러운 패턴인가. 나는 휴대폰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한 번 보고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대하지 마. 저런 놈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우린 거 맞나. 나는 웃으며 어머니에게서 휴대폰을 돌려받았다. 나는 박민준의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 앞에서 휴대폰에서 박민준의 연락처를 찾았다. 나는 그의 연락처를 길게 누른 다음 삭제하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전화,
카카오톡,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연락수단이 이 순간 내 손으로 끊어졌다. 깨끗하게, 한치의 미련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내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강 대표님, 결혼식은 순조로우셨나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김 변호사님,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 2가지 일을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첫째, 박민준 씨에게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보내 5억 원의 차용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를 합한 총 7억 원을 한 달 내에 갚으라고 요구하십시오. 모든 관련 공증 서류는 잠시 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둘째, 소송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한 달 후에도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즉시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하여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 회사 계좌, 차량 및 부동산을 포함하여 압류하십시오.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겁니다. 내 어조는 냉정했고 심지어 냉혹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기가 없었다. 김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다. 그는 내 단호한 어조를 보고 이유를 묻지 않고 단호하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차 좌석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의 마지막 응어리도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뿐이었다. 차가 천천히 한강다리를 건넜다. 햇살이 강물에 쏟아져 수많은 부서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차창을 내렸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들어와 강물의 신선한 냄새를 싣고 내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다. 정말 좋다.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바깥 세상의 소란, 혼란, 악의가 모두 이 문 하나에 의해 차단되었다. 집은 여전히 내가 익숙한 모습이었다. 바닥은 사람의 그림자가 비칠 정도로 깨끗했고 가구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생활의 향기가 가득했다.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재빨리 나왔다. 손에는 아직 행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눈이 빛나며 서둘러 내 낡은 슬리퍼를 찾아주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선 물 한 잔 마시고 진정해.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밥은 곧 될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놨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내가 건드리면 깨질 도자기인 것처럼. 아버지는 방에서 나와 묵묵히 내 여행 가방을 현관에 가져다 놓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아주 작게 조절했다. 그는 때때로 곁눈질로 나를 몰래 살폈고 눈빛에는 염려가 가득했다. 나는 물컵을 들고 손바닥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가 천천히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빠, 엄마, 저 괜찮아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괜찮았다. 그 역겨운 환경에서 벗어나자 내 뇌와 몸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소동 같았던 결혼식은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영화 같았고 나는 단지 일찍 퇴장한 관객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눈가를 붉히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면 됐어. 괜찮으면 됐지. 그 집안. 앞으로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어. 아버지도 굳은 얼굴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들이 다시 너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그 5억 원의 차용금, 그 50억 원 가치의 주식. 나는 그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들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결혼이 이렇게 복잡한 돈 계산에 얽혀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는 그들이 내가 사랑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내게 따귀를 날렸다. 다행히도 그 따귀는 나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으니 상대방에게서 흥분되고 억눌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우 맞지? 나 내 대학 동기 김수진이야. 오늘 나도 결혼식장에 있었어. 좀 멀리 앉았지만. 세상에. 너 오늘 정말 멋졌어.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 이름을 떠올렸다. 오늘 정말 통쾌했어. 그 영상. 지금 우리 동기들 단톡방에서 난리 났어. 김수진의 목소리는 기관총처럼 따발따발 흥분해서 말했다. 모두가 너를 복수의 여신이라고 해. 그 박민준이랑 그 엄마는 쌤통이야. 내가 나올 때 보니까 그 엄마 기절해서 구급차까지 왔더라. 그 집 친척들이랑 호텔 사람들이 피로연 비용 때문에 싸우는 거 정말 개판이었어. 김수진은 현장의 후속 상황을 나에게 몽땅 털어놓았다. 지우야, 정말 잘했어.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악덕 시어머니는 봐주면 안 돼. 우리 친구들 모두 널 응원해. 전화를 끊고 내 마음에는 큰 파동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최은숙 여사가 기절하고 박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것.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 치르는 첫 번째 대가일 뿐이었다. 한편 박씨 집안의 호화로운 대형 아파트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청자 화병이 바닥에 세게 던져져 산산조각이 나 사방으로 튀었다. 최은숙 여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왔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으며 눈빛은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 같았다. 박민준의 아버지 박상우는 평소 말이 없는 남자였지만 지금은 분노에 찬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쇳덩이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멍청한 것, 일은 저질러 놓고 수습도 못하는 멍청한 것. 그는 마침내 폭발하여 최은숙 여사의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강지우 그 아이는 간단한 애가 아니라고. 당신은 사람을 겉만 보고 그 부모가 평범한 퇴직 노동자라는 것만 봤지. 당신 머릿속에는 물만 가득 찼나? 이제 잘 됐네. 아파트 십채도 못 지키고 온갖 망신은 다 당하고 50억 원. 그게 50만 원인 줄 알아? 그리고 7억 원의 빚. 나보고 뭘로 갚으라는 거야? 집 팔아서. 우리 박씨 집안 체면 당신 같은 망할 여편네 때문에 다 구겼어. 최은숙 여사는 욕을 듣고 몸을 움찔하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를 탓해요. 박상훈 씨, 당신이 나를 탓할 자격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이 계획을 제안했을 때 당신도 고개 끄덕이며 동의했잖아요. 이제 일이 터지니까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무능해서 사람 마음 하나 못 잡은 탓이지.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게 내 탓이에요. 박민주는 구석에 나무 조각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확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아직도 이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결혼식에서 그 난리를 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모든 걸 망쳤어. 가족은 순식간에 미친 듯이 서로를 물어뜯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가정부가 겁에 질린 작은 새처럼 문을 열러갔다. 택배 기사 복장을 한 젊은 남자가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박민준 씨의 택배입니다. 내용 증명인데 서명해주세요. 택배 기사는 문 앞에 서서 예의 바르면서도 기계적으로 말했다. 내용 증명이라는 세 글자는 박씨 집안 세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망치처럼 내리쳤다. 박민준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천근만근 무거운 것 같았다. 겨우 택배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당황이 가득했고 입술도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뜯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 문구는 빈틈없이 엄격했다. 모든 문장이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었다. 차용금, 원금 5억 원, 이자 2억 원, 합계 7억 원, 한 달 내에 갚지 않을 시 소송 절차를 개시하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임. 박민주는 강제 집행이라는 네 글자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윙울렸다.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입으로는 끝났어, 끝났어라고 중얼거렸다. 최은숙 여사가 달려와 서류를 낚아챘다. 그녀는 한 번 보고는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이어서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사람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눈을 뒤집고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이번에는 정말로 기절했다. 박민주는 그 종이를 들고 손을 채처럼 떨었다. 종이는 그의 손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의 몸도 따라 떨렸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그는 강지우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이 무너졌다. 최은숙 여사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침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가정이가 막 떠났고 공기 중에는 아직 희미한 양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원래는 박상훈과 박민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볼 것이라 예상했지만 눈에 들어온 것은 혐오와 짜증으로 가득 찬 두 얼굴이었다. 박상훈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혐오가 가득했다. 박민주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어서 더 강한 증오심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였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녀의 평생의 영리함과 자존심이 저 어린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벌떡 침대에서 일어났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광기가 번뜩였다. 나는 지지 않을 거야. 그 천한 것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래, 틀림없어. 그녀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 그 5억 원은 그 애가 자발적으로 민준이에게 준 거야. 증여지, 차용이 아니라고. 그 주식이라는 것도 분명 우리를 겁주려고 위조한 걸 거야. 그 애는 우리 박씨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그녀는 말할수록 흥분하여 얼굴이 새빨개졌다. 박상우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미쳤군. 그 차용증에는 공증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고 주식 양도 계약서에는 전문 변호사의 증인이 있어. 어떻게 위조해? 당신은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는군. 나는 틀리지 않았어. 최은숙 여사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틀린 건 그 천한 계집애야. 내가 그 애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거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 애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독한 여자인지 알릴 거야.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표정은 일그러지고 흉측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나는 반드시 그 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녀는 재빨리 연락처를 뒤져 사회 이슈 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한 유튜버의 번호를 찾아냈다. 여보세요. 오네보 유튜버님이시죠? 제가 제보할 큰 뉴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다. 30분 후 정교하게 편집되고 연출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영상 속 최은숙 여사는 초췌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눈물로 호소했다. 저는요, 정말 아들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에요. 최은숙 여사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그 여자애는 처음부터 제 아들에게 접근할 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계획적이었다고요. 일부러 평범한 가정인 척해서 우리 신뢰를 얻으려 했어요. 결혼식에서 일은 분명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도 단지 그 애를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애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변해서 위조된 증거로 우리를 협박할 줄을. 이제는 우리를 고소하겠다니. 이건 우리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자신을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악독한 며느리에게 당한 비운의 어머니로 포장했다. 그 말솜씨는 간절했고 눈물도 즉각적으로 흘러나왔다. 이 영상은 진실을 모르는 일부 플랫폼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여론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엄마도 불쌍하네. 그냥 통제욕이 좀 강한 것뿐일지도. 혹시 정말 그 여자가 다 설계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겠어? 재벌집은 물이 깊다더니 양쪽 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네. 수많은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이 파도처럼 내 소셜미디어로 몰려들었다. 내 비서인 박 비서는 태블릿 PC를 들고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강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박씨 집안 할머니 정말 뻔뻔하네요. 흑백을 전도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는 그때 프로젝트 투자 수익률 분석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박 비서의 말을 듣고 나는 가볍게 눈을 들어 올렸다. 내 사무실은 GFC 빌딩 꼭대기층에 있어 시야가 탁 트였다. 따뜻한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밝은 빛의 얼룩을 남겼다. 책상 위에 대표 강지우 명패가 햇빛 아래 반짝였다. 나는 박 비서에게서 태블릿을 받아 영상과 아래 댓글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영상 속 최은숙 여사의 연기는 여우주연 상감이었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상대를 잘못 골랐고 방법도 틀렸다. 절대적인 실력과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이런 감정 선동 연기는 광대의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불과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나는 태블릿을 박 비서에게 돌려주며 매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김 변호사에게 두 번째 내용 증명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로 동시에 최은숙 여사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라고요. 공개 사과와 함께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요구하세요. 김 변호사에게 이 소송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만들 거라고 전해주세요. 박 비서는 멍하니 눈을 크게 떴다. 네? 대표님.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잖아요.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발 아래의 이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가 물을 흐리려 한다면 나는 이 물을 완전히 맑게 만들겠어. 그녀가 여론전을 하려 한다면 나는 법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마침 우리 회사 다음 제품이 곧 출시되니 무료 전국 홍보라고 생각하지 뭐. 나는 모든 사람 앞에 서서 굳건하고 위압적인 눈빛으로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야. 거짓말과 여론으로 규칙과 사실에 도전하려는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박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그분과 싸우시려는 건가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싸우는 게 아니야. 나는 그녀와 그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수업을 해주는 거야. 박 비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궁금해했다. 무슨 공개 수업이요, 대표님? 나는 깊은 눈빛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개 수업. 박 비서는 듣고는 눈에 순간적으로 숭배의 빛이 반짝였다. 그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욕 넘치는 비서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돌아서서 책상 앞으로 갔다. 나는 손을 뻗어 커피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진한 커피 향이 입안에 퍼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흰 구름이 유유히 떠다녔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그 후 며칠 동안 인터넷의 여론은 내가 예상한 대로 극적으로 역전되었다. 김 변호사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첫 번째, 내용 증명 스캔본이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모여 그 내용을 자세히 보았다. 공증사무소의 직인과 법무법인의 인감은 매우 선명했고 햇빛 아래 엄숙한 기운을 뿜어냈다. 이어서 최은숙 여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두 번째 내용 증명이 박씨 집안과 그 유튜버의 회사로 직접 송달되었다.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은 거대한 돌멩이가 물에 던져진 것처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유튜버는 뜨거운 솥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최은숙 씨에게 속았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전에 최은숙 여사를 동정하던 네티즌들은 이제 자신들이 바보 취급을 당했다고 느꼈다. 그럴 줄 알았어. 공증받은 차용증이 어떻게 증여일 수 있겠어. 7억 원 떼어먹으려고 명예훼손까지 하다니. 이 집안은 정말 썩었네. 강 대표님을 지지합니다. 저런 채무불이행자와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박씨 집안은 길거리의 쥐처럼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인터넷상의 이런 소란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회사 신제품 출시 준비에 전념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기획안을 논의하고 제품 자료를 검토했다. 나에게 박씨 집안의 일은 이미 끝난 페이지였다. 나머지는 법에 맡기면 될 일이었다. 그날 퇴근 후 나는 평소처럼 혼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은 불빛이 어두웠고 희미한 휘발유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침착한 걸음으로 걸었다. 내 주차 공간 옆에 막 도착했을 때 옆 기둥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내 앞을 막았다. 진한 술 냄새와 며칠 동안 씻지 않은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러 거의 질식할 뻔했다. 자세히 보니 박민준이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이 턱을 뒤덮었고 머리카락은 기름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한때 입었던 명품 정장은 구겨진 채 몸에 걸쳐 있었고 옷자락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지우야.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끔찍하게 쉬어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손에 든 차 키의 뾰족한 끝을 그에게 향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박민준 씨,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의 얼굴에 처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내 모든 걸 망쳐놓고 이제 와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우리 엄마 너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어. 아버지는 이혼하자고 하고 집안은 완전히 박살났어. 회사 주주들은 투자금을 빼고 고객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 은행에서는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봐.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만족해? 강지우, 너 정말 만족하냐고. 그는 점점 더 흥분하며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피하지 않고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 모든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탐욕이 만든 거지. 당신들이 결혼식에서 나를 모욕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걸 생각했어야지. 내가 탐욕스럽다고. 그는 마치 천하의 웃기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교활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너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잖아. 내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기다렸던 거잖아. 이 뱀 같은 여자야.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내 팔을 꽉 잡았다. 그의 힘은 엄청났다. 돈 내놔. 아니, 그 50억 원짜리 주식을 나한테 줘. 그것만 주면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는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나는 그를 보며 문득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가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그 50억 원이었다. 내가 호신술로 그를 뿌리치려던 순간 멀리서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지금 당장 강 대표님을 놓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키가 큰 남자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몸에 잘 맞는 짙은 회색의 수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걸음걸이는 여유롭고 힘이 넘쳤으며 그 기세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두운 주차장 불빛 아래 그의 얼굴 윤곽은 뚜렷하고 잘생겼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한태준, 우리 회사 시리즈 B투자의 최대 투자자이자 벤처 투자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 우리는 계약식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이었다. 박민준도 상대방에게서 풍겨오는 압박감을 느낀 듯했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는 나를 놓아주기는커녕 더 꽉 잡았다. 당신 뭐야? 상관하지 마. 한태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우리 앞에 다가와 섰다. 그는 박민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는 박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 잡힌 팔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 손 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의 기세에 눌렸는지 박민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살짝 풀렸다. 바로 그 순간 한태준의 뒤에서 2명의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재빨리 달려와 박민준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한 보안 요원이 물었다. 알고 보니 한태준이 이미 보안센터에 연락해둔 것이었다. 박민준은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개자식들아, 놔. 한태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보안 요원에게 차갑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 고의적 접근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신고라는 말에 박민준은 모든 힘이 빠진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가차없이 그를 끌고 갔다.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한태준이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강 대표, 괜찮습니까? 그의 시선이 내 팔의 붉은 자국에 머물자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한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한태준은 나를 바라보며 복잡하지만 어딘가 감탄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결혼식일은 들었습니다. 아주 잘 처리하셨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저런 쓰레기 때문에 직접 손 더럽힐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바로 전화하세요. 나는 명함을 받았다. 위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시간이 늦었으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어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보고 저 멀리 개처럼 끌려가는 박민준을 보았다. 하나는 나의 혼란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네, 한태준의 차는 검은색 벤틀리였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힘이 느껴졌다. 나는 차에 탔다. 차 안은 가죽과 삼나무가 섞인 은은한 향이 가득했다. 박민준의 차처럼 역한 향수 냄새가 나지 않아 편안했다. 우리는 가는 내내 말이 없었다. 나는 창밖의 네온사인을 보며 방금의 일을 떠올렸다. 박민준의 광기 어린 모습, 한태준의 침착함, 그리고 그의 단호한 경찰 신고라는 말. 이 남자는 나와 일 처리 방식이 비슷했다. 냉정하고 효율적이며 핵심을 찌른다. 강 대표님 회사, 저는 항상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갑자기 침묵을 깼다. 팀의 실행력도 강하고 기술 로드맵도 명확하며 비즈니스 모델도 탄탄합니다. 특히 창업자인 당신의 결단력과 장기적인 안목이 훌륭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금의 불쾌한 사건이나 실패한 결혼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동정의 눈빛도 없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내 회사, 내 일, 내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순간 내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나는 더 이상 불행한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나는 최고의 투자자에게 인정받는 기업가였다. 그의 존중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나를 더 편안하게 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한 대표님의 인정에 감사합니다. 신제품 최종 테스트는 순조롭게 끝났고 데이터 피드백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홍보 계획서는 잘 봤습니다. 하지만 채널 다각화 측면, 특히 해외 신흥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시장 전략에 대해 나와 상세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가 생각하는 잠재적 파트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깊었고 논리는 치밀했다. 나는 어느새 그와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토론에 빠져들었다. 이런 짜릿한 느낌은 박민준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박민준은 내 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태준은 단 10분 만에 내 계획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차가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을 때 나는 비로소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며 진심으로 말했다. 한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히 저를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이 귀중한 대화에 대해서도요. 한태준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밤속에서 유난히 빛났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저는 제 투자를 보호했을 뿐입니다. 훌륭한 CEO는 어떤 프로젝트에서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그는 이어서 웃으며 말했다. 그 명함 잘 간직하세요. 제 자산이 더 이상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나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았다. 벤틀리는 소리 없이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질 좋은 명함을 꽉 쥐었다. 명함 위에 한태준이라는 이름이 마치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벌레가 들끓는 낡은 문을 힘껏 닫았을 때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또 다른 문이 내 앞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문 뒤에는 나와 대등하거나 심지어 나보다 더 강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박민준은 새벽녘에 파출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파출소 문을 나섰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쓸쓸한 모습을 비췄다. 실질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고 경찰에게 신문받은 경험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박상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아직도 돌아올 낯짝이 있냐? 그는 반응할 틈도 없이 아버지의 따귀를 맞았다. 반쪽 얼굴이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박상훈은 온몸을 떨며 소리쳤다. 이 쓸모없는 놈,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것도 모자라? 네가 오늘 밤 루나그룹 법무팀에서 나한테 전화 온 거 알아? 강지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루나그룹? 어느 루나그룹이요? 박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박상훈은 아들의 한심한 모습에 기가 막혀 소리쳤다. 어느 루나그룹이겠어. 벤처 투자 업계를 장악한 한태준의 루나그룹이지. 한태준이라는 이름은 박민준의 머리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멍드 고개를 들었다. 결혼식에서 강지우를 도와줬던 그 남자요? 그 사람 말고 또 누가 있겠어. 박상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박민준,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알아? 한태준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우리 박씨 집안은 이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 박민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벽을 따라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어깨를 심하게 떨었다. 눈물과 핏물이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강지우는 결코 그와 어머니가 생각했던 만만한 지방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50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한태준 같은 인물의 인정을 받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와 박씨 집안을 손바닥 위에서 놀릴 충분한 힘과 배경이 있었다. 그들의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은 처음부터 오순거리였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아파트 10채는 강지우의 실력 앞에서 하찮기 짝이 없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는 횡설수설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때 침실문이 열리고 최은숙 여사가 환자복을 입은 채 창백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방금 병원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참이었다. 거실의 다툼을 모두 들었고 루나그룹 한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의 몸은 굳어지고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지배자라고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과 집안 전체를 계산에 넣어버린 셈이었다. 지우씨. 아니, 강 대표님. 최은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와 웅크린 아들과 절망에 빠진 남편을 보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봐요. 제가 탐욕스러웠어요. 제가 이 집을, 민준이를 망쳤어요. 제발 강 대표님께, 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울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쉈다. 이마가 부어오르고 피가 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빌고 또 빌었다. 우아했던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히스테릭한 추태만 남았다. 박상우는 아내와 아들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그는 천천히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힘없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박씨 집안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법원의 소환장이 박씨 집안에 정식으로 송달되었다. 강지우의 변호사는 약속대로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했고 박씨 집안 명의의 아파트 10채, 박민준의 회사 계좌, 차량이 모두 법에 따라 압류되었다. 동시에 회사 주주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고객들은 계약을 해지했으며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다. 박상우는 어쩔 수 없이 최은숙 여사와 이혼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했지만 거액의 빚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했다. 최은숙 여사는 오랜 불안과 분노, 자책감에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박민주는 진짜 외톨이가 되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으며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 한편 강지우는 그 소동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녀의 회사 신제품은 성공적으로 출시되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회사 가치는 5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인 기업가로 변신했다. 한태준은 그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연인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강지우가 중요한 계약을 마치고 나오자 한태준이 그의 벤틀리 옆에 기대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한 대표님, 어떻게 오셨어요? 강지우가 웃으며 다가갔다. 마침 지나가다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한태준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오늘 계약이 순조로웠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강 대표. 저녁에 우리 둘만의 작은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축하해 주는 겁니다. 강지우는 잠시 놀랐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차는 도시의 거리를 평온하게 달렸다. 해질녘의 황금빛 햇살이 차창에 비쳐 두 사람의 부드러운 모습을 비췄다. 차 안은 조용하고 편안했다. 강지우는 창밖 풍경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그 터무니없는 결혼식과 박씨 모자의 탐욕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따귀는 그녀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고 여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자신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차가 우아한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한태준이 내려서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강 대표님, 어서요. 강지우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레스토랑 안은 부드러운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태준이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지우 씨, 한태준이 그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과거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과거를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며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지하고 지켜주며 더 먼 미래로 함께 걸어갈 겁니다. 강지우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부드러운 말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한 대표님, 고마워요. 앞으로 잘 지내고 저 자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할게요. 한태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고마워요, 지우 씨. 제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해질녘의 햇살이 두 사람 위로 쏟아지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창밖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고 창 안에서는 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박씨 집안의 결말은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계산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이 도시의 가장 하찮은 웃음거리로 전락하여 결국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강지우는 마침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짠 악몽 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소동이 재앙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자신을 인식하게 하며 당신을 더욱 강하고 용감하게 만든다. 오직 스스로가 강해야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태양을 향해 나아가야만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